뿌리니 턱! 돈 되는 도시개발법 60분 특강, 오늘은 세 번째 도시개발 조합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도시개발 조합에 대해서 먼저 설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설립 절차에 있어서는 동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합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번째로 대의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조합원을 얘기하면서는 이 사람들의 자격과 의무가 뭔지,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회를 얘기할 때는 대의원회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도시개발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작성과 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시개발 조합은 먼저 정관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럼 누가 정관을 작성하느냐? 황야의 7인이 작성을 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 7인이 모입니다. 이렇게 7인 이상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했다면 이 정관이 진짜 정관입니다. 인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 인가를 누구에게서 받느냐? 지정권자로부터 받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단순히 처음에만 정관에 대해서 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 변경할 때도 인가가 필요하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에도 인가가 필요합니다. 인가를 받은 정관을 가지고 30일 이내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조합이 법인격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큰 줄기를 봤으니까 이제 세세하게 시험에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아까 전에 토지의 소유자 하면서 황야의 7을 말씀드렸죠. 이때 동의 요건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총수로는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이 동의 요건은 지난번 시간 강의에서 동의 요건 한꺼번에 정리한 거랑 같이 요점을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제가 아까부터 계속 황야의 7인, 토지의 소유자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배울 정비법에 있어서는 토지 등 소유자 5인 이상이에요. 독수리 오형제 생각하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인가를 받을 때 경미하지 않으면 꼭 인가를 받아야 된다, 변경에 있어서도 인가를 받아야 된다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도대체 경미의 기준이 뭡니까? 두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경미하다고 봐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공고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이 두 가지의 변경은 경미하다, 이건 신고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설립 등기로서 법인격을 갖게 되고 설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 주택조합이랑 달라요. 그리고 또 민법의 규정에 있어서도 사단법인을 준용한다는 점이 좀 차이가 되죠. 조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단법인을 따라가는 법인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한마디로 정의해서 당연 조합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당연 조합원이라는 것의 뜻이 뭐냐면 동의를 했거나 말거나 만약에 거기 구역에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무조건 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는 뜻이죠. 이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배우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의 조합이 아니거든요. 도시개발조합을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 나오는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에도 계속 이 자격을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한꺼번에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도시개발조합에서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인 것과 달리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에 있어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재개발조합은 도시개발조합과 같이 당연 조합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동의를 했거나 말거나 무조건 조합원이 되지만, 민간적인 사업이 큰 재건축조합에 있어서의 조합원의 경우에는 꼭 동의를 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의무라 함은 거의 대부분 경비 부담에 대한 얘기고요. 권리 부분은 어떠한 면적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를 떠나서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법조문을 공부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괄호 안에 단, 이렇게 단서 조항이 나와 있으면 이거 꼭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제가 방금 면적을 얼마나 가졌는지와 상관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어떤 한 A라는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B 조합원에게 자신의 의결권을 포함한 모든 면적을 다 양도했다고 보면, 이렇게 토지 소유권이 전부 다 이전된 경우에는 의결권도 같이 이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전에서는 예외 조항으로서 의결권도 승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정관으로 정했을 때만 이런 예외 규정도 통하는 거라는 거죠. 이번에는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조합원이 만약에 50인 이상이라면 임의적으로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대의원회예요. 그런데 비교해서 같이 공부를 해두시면 참 좋을 부분이 정비법에서는 100인 이상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다면 대의원회가 필수기관입니다. 그래서 꼭 두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의원의 수는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들으면 뭔가 감이 잘 안 오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 조합원의 숫자가 50인 이상이라고 봤을 때 대의원은 결국 100분의 10이니까 5명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게 그냥 5명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정한다는 거예요. 이때 10%라 하면 의결권 있는 조합원들 중에서 10%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정관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왜 강조를 드렸냐면 나중에 나오는 임원의 경우에는 임원의 선임은 총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보니까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이 되는데 대의원회는 총회가 아니네. 총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대의원에서 해야 되는 게 있고 뭐 이렇게 있나 봐요. 그래서 잠깐 준비했습니다. 대의원회로 대체가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안 되는 사항을 찬찬히 보니까 또 딱 기가 막히게 5개예요. 오지선다의 문제 내기 딱 좋겠죠? 제일 먼저 대체가 안 되는 게 정관의 변경이에요. 이 정관이라는 것은 조합의 법입니다. 이 국룰을 바꾸는 거를 어떻게 감히 대의원회가 할 수 있겠어요? 총회에서 정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대체가 안 되는 것이 실시계획, 개발계획, 그리고 환지계획의 수립 작성 뭐 이쪽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경미하지 않은 계획의 변경이 있을 때는 이건 총회의 허가를 받으란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조합 임원의 선임이에요. 조합 임원의 선임까지 만약에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보면 너무 큰 파워를 가지게 되는 거죠. 마치 어떤 느낌인가 하면 의회가 국회의원을 선임한다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합의 합병과 해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단서 조항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해산의 경우에 만약에 청산금을 다 결산했다면 우리가 어떤 돈 받을 거고 누구 돈 줄 거고 이런 돈 계산이 다 끝났다면 그런 경우는 여기서 제외돼요. 네 번째로 도시개발 사업의 대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등과 같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를, 전체가 아니에요. 일부를 대행을 하도록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공공기관이 시켜가지고 주택건설 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는 일 4가지가 있는데 또 4가지 하니까 오지선다 나오기 딱 좋다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먼저 실시설계가 있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실시계획이 아니고 설계와 같은 실무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실무인 부지조성공사라든지 기반시설공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성된 토지의 분양대행 같은 것만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교과서에 나온 대로 달달달 외웠는데 시험에는 이걸 또 살짝 비틀어서 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도시개발법상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규약으로 정하는 것에 있어서 환지 방식일 경우에만 포함하는 것. 와, 이게 뭐가 있나 보니까 이것도 4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청산이고요. 이때 주의하실 게 청산이라고 했지 청산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 돈 얘기 안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가 환지 계획 및 환지 예정지 지정이에요. 역시 환지 처분에 대한 내용 없습니다. 돈 얘기 여기서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를 보니까 보류지와 채비지의 경우에는 관리 처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네요. 환지랑 다르게 보류지나 채비지는 이건 뭐 묵혀놓기로 한 땅이잖아요. 이러니까 이거는 관리 처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 2, 3 이 3가지를 도와줄 토지평가 협의회의 운영과 구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찬찬히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유튜브를 딱 끄셨을 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키워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청산, 환지, 보류지, 채비지 그리고 이걸 다 도와줄 협의회의 구성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때 환지는 처분 아니고 채비지, 보류지는 처분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다 도와줄 협의회를 포함시키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실시계획의 작성과 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인가 얘기하면서 변경 시에도 인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실시계획의 작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딱 3가지예요. 일단 이거는 시행자가 작성을 하는 거고요. 이 실시계획 안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다. 그리고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이 돼야 된다. 이거는 딱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해드렸던 테트리스 기억나세요? 개발계획에 꼭 맞는 실시계획을 끼우고 이 실시계획을 자세히 봤더니 지구단위 계획이 보이더라. 이 그림 한 장만 가지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실시계획은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정권자로부터 인가를 받는 거지 국장이 아니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만약에 시행자와 지정권자가 같은 사람이라면, 같은 주체라면 인가가 필요 없겠죠. 이렇게 깔끔하게만 시험이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가끔 시험이 굉장히 치졸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아까 얘기한 경미한 경우에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의 경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법에서 경미하다고 말을 하는 것은 면적 10% 이내의 축소와 그리고 사업비의 10% 이내에서의 증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를 알 수 있죠? 10% 이내라도 면적의 증가라면 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문제에서 면적의 5% 증가다 이러면 무조건 인가가 필요한 거지만 만약에 사업비의 5%의 증가다 이러면 경미하니까 인가가 필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돈 되는 도시개발법 중에서도 도시개발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